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시장의 관망 심리가 팽배하고요. 중국의 성장 우려까지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진단을 내려야 하는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자, FOMC 이야기부터 좀 해보자면 양적 완화는 역시나 시장 예상대로 종료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 양적 완화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전망 시기는 다소 늦춰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자, 위원님. 네, 중요한 것은 유동성을 유지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축소시킬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네. 결국은 추가적으로 공급만 안 하더라도 시장 내 그동안 공급되었던 달러를 멈추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과연 ECB가 메꿔줄 수 있느냐 시장이 이게 올해 넘어갈지 아니면 올해 내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연준이 QE를 종료했을 때 그 빈 유동성을 누가 채우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유동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글로벌 유효 수요가 약하다 보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자금을 공급해야 선진국 증시나 선진국 자산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의 흐름이 꺾이게 되면 유효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은 달러의 방향성과 함께 전체적인 유동성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의 방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하셨는데 시장에서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시점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 9월에 나온 점도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8월과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과 이사들의 전반적인 금리 전망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분위기, 롱텀에서는 굉장히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15년 전망과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이 굉장히 간극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이는데 2015년과 16년에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금리 예측하기가 어렵고 현재 구간에서 시각이 극도로 나뉘고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보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시각이 크게 좀 갈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강송기조 둔화에 따라서 시장의 예측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는 좀 지연시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는 네. 모습도 관측이 됐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연준의 선택과 또 우리 시장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유동성의 크기가 크게 늘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속도로 늘어간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핵심은 결국은 글로벌 디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특히 유로존의 경기 하강 압력이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고 2015년 전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 또 우리나라와 연관이 높은 중국 쪽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D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내수 부양 정책과 유동성의 유입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국내 3분기 GDP에서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지속 효과라든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딱 한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차별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니프티 피프티,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좀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상적인 얘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는 고성장 기대 종목군들이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여전히 성장 기대가 있는 종목으로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장기 관점에서는 PBR이 낮은 종목군들의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PBR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말씀 중에 중국 경제 성장 우려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중국 우려하면 늘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 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잉 투자 자체가 부동산 쪽으로도 나타나고 제조업 쪽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나타난 것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 언급해 주셨던 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경기 지수를 보면 계속 하강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자 금융을 기초로 하는
부실 채권의 증가 가능성.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터지면 중국도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다만 최근에 이제 속도,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 가격의 하락이 조금은 멈추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림자 금융도 정부의 통제가 들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분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본다면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험의 크기의 증가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분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최근에 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위험 관리는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정자산 투자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경기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3분기 GDP가 일단 5년의 최저 성장을 보여줬고요. 네. 또한 내년도 성장률도 6%대로 전망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대감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중국의 통화량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전반적인 통화량이 감소하는 현상, 그림자 금융도 제어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택 가격의 하락과 중국의 통화량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통화 완화 정책은 나올 텐데 과거 했던 것처럼 지준율을 크게 낮춘다든지 아니면 통화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전면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취약한 지역을 노리는 일종의 타겟팅 전략. 예를 들어서 지역은행들이 조금 불안하다 아니면 지방채가 불안하다 그렇다면 지방채를 지원하거나 지역은행을 지원하거나 이런 식의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만 메꿔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 성장률이 제시됐던 목표치를 크게 하야한다면 그때는 조금은 전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통화 완화책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정책보다는 좀 일부 지역별로 타겟팅 전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럼 투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이 후강통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중국 관련 종목들 그리고 내수에서 또 중국 소비재 이들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그저께였던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ELS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ELS 자금이 늘어난 것은 개별 종목으로 는 게 아니라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왜 늘었겠습니까? 아마도 후광통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설계했을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자금이 그쪽으로 꽤 많이 유입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지수에 대한 투자, 중국 상품에 대한 투자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품, 중국 지수에 대한, 중국 펀드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 종목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중국 관련주로 꼽았던 종목군들 여전히 안 좋고 PBR 0.5배까지 내려간 종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은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 아세안을 묶어서 전 세계의 30%에 육박하는 소비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서 기대를 걸 것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부품이나 소재 사다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간 기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완제품을 소비하고 그들도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관점에서 아예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중국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로 굉장히 우리가 압축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화장품이나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것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구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중국 소비주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이슈들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포커스를 옮겨볼게요. 앞서서 민영 씨가 소개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출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모두 다 좀 침체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맞아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3분기 GDP 성장률을 보시면요. 기여도에서 순수출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아주 조금 마이너스였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순수출 기여도인데 지난 2009년, 10년, 11년에도 물론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분기 들어서는 그래도 순수출 자체가 굉장히 플러스로 유지되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양상. 그래서 이번에 수출 부진이 굉장히 뼈아픈 양상이었고요.
생산 부분을 보니까 제조업이 악화되었단 말이죠. 서비스업은 늘어났는데. 그래서 정부 기업은하고 서비스업에서 방어해줬고 제조업 쪽에 부진이 나타나는 양상. 근데 그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쪽이라는 거죠. 반도체 쪽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이 전반적으로 모두 부진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충격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 살펴보시면 선진국과 중국의 수출 기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속도 측면에서는 모멘텀을 좀 잃은 게 아니냐. 글로벌 유효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4분기에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트렌드, 수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 트렌드를 방어하기 위한 내수 부양 정책이라든지 내수 시장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앞으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복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좀 반도체 쪽으로만 투자를 좀 좁혀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움직여 볼까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네. 4분기가 계절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물량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좀 문제는 뭐냐면 과거처럼 전 산업이 다 같이 좋아지고 환율 영향을 다 같이 받고 수출업종을 다 같이 한 묶음으로 투자의 한 패러그룹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새롭게 글로벌화되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내수 종목에서 수출 종목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과거 대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종목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중국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처럼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그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종목군들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지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조금씩 낮춰가고요. 종목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가야 될 시기, 섹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종목군들을 피킹하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오랫동안 지수 전체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압축과 선별의 중요성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네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 나눠봤고 이제 국내로 좀 초점 맞춰봐야겠죠? 네, 시장 선전략 이어갑니다.